자, 이제 기초과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마다 간단하게 그 과정에 관한 소개를 하는데, 기초과정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해보면 기초과정은 총 7주 28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학개론의 용어와 기초 개념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기초과정은 본격적인 학습과정 혹은 이론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이론과정을 학습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쌓는 과정입니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기초과정은 주추도를 놓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본과정은 기본이론과정은 기둥을 세우는 과정. 기둥 없으면 건물 올라가지 못하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보통 심화과정이라 말하는 필수이론 과정은 건물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초과정은 강의를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인강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만약에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PPT도 사용하고 최대한 책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게 초점을 맞춰진 강의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따라서 기초서의 밑줄을 긋거나 중요 부분을 체킹하거나 기초서 몇 페이지를 보세요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여기서 다 할 겁니다. 페이지를 딱 넣어서 제가 그냥 보시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연 설명 드립니다. 특별히 노트 정리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설명한 것도 마지막 부분에 복습 정리로 한 장짜리 자료로 나갑니다. 기초과정에 많은 자료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프린트물도 많고 막 외울 것도 많고 그러면 부담스러워. 딱 그만큼만 오늘 공부한 거를 한 줄 정리로 딱 다루어 드립니다. 그래서 기초서를 막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읽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읽으실 필요도 없어. 많이 들으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그리고 기본이론 과정 1, 2월과 필수이론 과정 3, 4월에 가게 되면 이론 요약 자료를 나갈 겁니다. 그런데 주로 3, 4월 필수이론 과정에 있던 그 이론 요약 과정에 있는 자료를 노트 삼아서 정리하시면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프린트물로 나갈 거고, 인강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강좌 옆에 PDF 아이콘이 있으니까 탁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업로드가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초과정을 들으시면서 생기는 의문점들은 앞으로 이론과정 공부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앞에 개념이 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오늘 어떤 용어가 나왔다고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요? 그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 나옵니다. 등기, 등록, 공시법 들으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모르는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용어는 왜 설명하고 가지 않나요?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런단 말이죠. 그건 개론의 용어가 아니라 공시법의 용어거나 그건 공법에서 배우는 용어거나 그런 것들은 일단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절로 기초과정을 공부하시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사실은 이론과정, 기본이론이나 심화이론이라고 하는 우리 필수이론 과정 1월달, 2월달 그때 가서 하시는 것이 질문도 효율적이고 질문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 질문 하셨구나 금방 답해놨는데 기초과정 때 질문하면 제가 그 질문을 여러 번 읽어야 돼.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다시 질문, 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해주면 고맙겠어요?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 네 번째 기초과정은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 풀기 무리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나가는 자료 문제 아니에요. OX 이런 것도 무리예요. 1월쯤 가야 되고요. 지금은 그냥 나가는 자료가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은 기초가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이론 과정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뒤늦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뒤늦게 3월부터 하신 분들. 그리고 기초 과정 건너뛰려고 하시는데 그럼 이론 과정 잘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요 이론 과정, 기초 과정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론 과정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또 계산 문제도 왜 어렵냐면 계산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묻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물어본 거야?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잘 하기도 어렵습니다. 꼭 기초 과정을 따라서 파는 게 좋겠고요. 따라서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 강좌는 이건 여러분들은 오프라인에 강의를 듣는 분들은 배속을 빨리 할 수 없어요. 배속을 제가 조정하니까. 근데 인강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우리 에듀윌에 이게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막 1.5배속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놔요. 근데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없애야 돼.
배속을 막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이해하는 게 그만큼 따라가기가 버겁다고. 그냥 듣는 데다가 하시면 안 돼. 무조건 배속은 제가 조정하니까. 아셨죠? 그냥 1대1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특히 인강으로 듣는 분들에게 부탁입니다. 강의를 중간에 딱 세워놓고 제가 이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세워놓고 이를 보러 가지 마세요. 제가 계속 팔이 아픈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상태로 놔두니까 팔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끝날 때까지, 강좌가 끝날 때까지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속도 빨리 하지 마십시오. 질문과 답변에 관한 얘기는 가급적 이론 강의부터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여나 그래도 궁금하시면 질문을 하시는 건 좋아. 그런데 나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10개를 한꺼번에 올리시면 그분을 제가 저 혼자 답을 하는데 한꺼번에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10개를 올리셨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분이 10개 올리시면 1번 첫 번째 올린 거 답해드리고 다른 분들 다 답해드리고 그 다음 짬 남은 두 번째 거 답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올리신 10번째 거는 10일 후에 답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혼자 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올려주시면 그에 맞춰서 제가 답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루 혜택을 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올리신 질문은 다 답을 해드립니다만 일요일은 좀 쉬면서 강의를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하고 PPT도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자료를 만들 때 자료 이렇게 만들잖아요. 계속 만들어놔도 또 만들게 생겨. 이것도 부연 설명드리고 이거는 좀 더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요일 하루만 갖고는 안 되지만 일주일 내내 하긴 하지만 일요일 날은 좀 더 강의에만 지금 집중하거든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올린 질문들은 답해드리고 일요일 날 올린 질문들은 월요일 날 답해드린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테마, 주제를 말씀드리면 9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학의 이해. 기초적인 부동산학은 뭐냐?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 세 번째, 토지의 용어. 네 번째, 부동산의 특성. 다섯 번째, 부동산의 수요. 여섯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일곱 번째, 부동산의 공급. 여덟 번째,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아홉 번째, 부동산의 공급 곡선.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마별로 하나씩 가볼까요? 가기 전에 부동산학 총론의 출제 비중은 7.8%, 세 문제가량 출제됐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세 문제 나와요. 이렇게. 다음번에 할 때도 세 문제 나와요. 이렇게. 여기 세 문제 나와요.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자, 가볼까요? 첫 번째 테마. 부동산학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파트인데 기초서 페이지는 이렇게 명시할 테니까 제가 앞으로 몇 페이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항상 여기다가 페이지를 써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기초과정은 책을 굳이 이렇게 많이 보거나 거기다 메모 많이 안 해도 되고 잘 들으십시오. 갈까요? 자,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그게 부동산학입니다. 그러면 사회과학이 뭐예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대응되는 거예요. 자연과학과 대응되어지는 것으로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경험과학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사회학이나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에요. 물리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이죠.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해당돼요. 그럼 응용과학이 뭔데요? 인간 생활에 직접 쓰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이에요. 인간 생활에 직접 쓰이는. 그럼 뭐하고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순수과학과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이에요. 그럼 순수과학은 뭔데요? 공학이나 응용과학의 밑바탕이 되는 자연과학이 바로 순수과학이에요. 대표적인 그 자연과학은 좀 전에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순수과학이에요. 그러면 사회과학에서는 순수과학이 없느냐? 여러분 다시 와서 여기서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지만 순수과학이에요. 근데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인간 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과학이에요.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 그리고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학문. 그게 바로 부동산학이에요. 또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에요. 종합과학이란 말은 여러 학문을 한데 모아 합치거나 일정한 체계로 정리한 과학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그냥 근사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쉽게 말하면 짬뽕이란 얘기예요. 부동산학은 뭐예요? 짬뽕이에요. 여러 학문들을 짬뽕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과학이다. 그러면 우리 기초과정에서는 부동산학의 성격을 이래 보자고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에요. 그 다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에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부동산학은 사회과학, 그 다음 응용과학, 그 다음 종합과학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감 잡으셨죠? 자, 부동산학은 이런 과목이다. 사회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복합개념, 부동산학 개론에 정말 잘 나오는 용어가 복합개념이란 용어예요. 이 복합개념이란 말 뜻이 뭔데요? 복합개념의 뜻은 여러 속성이나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 그 개념에 여러 속성이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게 복합개념이에요. 그럼 질문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걸 답을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려워져.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잡담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답해 보세요. 복합 개념, 이게 복합적인 개념이라네. 속성이나 여러 속성이나 개념이 함께 복합된 개념이라네요. 그럼 복합 개념과 대응되는 말이 뭘까? 무슨 개념? 그게 단순 개념. 이해가셨어요? 하나만 있는 거 단순 개념. 근데 걔가 여러 속성과 내용을 함께 포함하는 게 복합 개념. 근데 그 개념에 뭐뭐뭐를 포함하는데요. 복합 개념에서 그러면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복합 개념은 주로 어떤 개념들을 함께 포함하는데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뭔데요? 첫 번째 법률적 측면. 두 번째 뭔데요? 경제적 측면. 세 번째 뭔데요? 기술적 측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의 개념에는 법, 경기 이 세 가지 개념을 법, 경기 이 세 가지 개념을 함께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질 때 법률적 측면 따질 거라고. 법률적 측면이 뭔데요? 부동산에 관계되는 제도적인 측면, 어떤 제도가 바로 법이거든. 그럼 경제적 측면은 뭔데요? 부동산의 가격에 관련된 측면. 그러면 기술적 측면은 뭔데요? 부동산 공간의 이용 기법적인 측면인데 예를 들면 설계나 시공이나 설비나 자재, 지형, 토양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기술적 측면이에요. 그럼 부동산 관리를 만약에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관리도 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거든요. 그러면 저게 측면이란 말 빼고 관리라고 부르면 돼. 여기에 측면이란 단어 빼고 관리라고 갖다 붙이면 된다고. 그러면 자 무슨 관리? 법률적 관리, 그 다음 경제적 관리, 그 다음 기술적 관리. 그래요. 바로 응용이 가능하잖아. 부동산학에서의 복합 개념은 이렇게 법경기를 함께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복합은 여러 속성과 내용을 포함하는데 그 여러 속성과 내용이 법경기다. 이 법경기의 개념을 함께 포함하는 걸 복합 개념이다. 아 근데 여러분 법률적 측면은 법률적인 측면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인다고? 눈 진짜 좋다. 제도나 법률이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면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무형. 여러분 경제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눈에 보여 안 보여? 그게 보여요? 안 보이지. 그게 보이면 진짜 엄청 돈 벌려고? 야, 막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막 눈에 보여. 막 돈이 막 흐름이 보여. 막 안 보이지. 안 보여요. 그냥 비유로 나는 뭐 돈의 흐름이 다 보여. 이런 사람들은 비유로 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뻥치는 거지. 따라서 이건 눈에 안 보여. 그럼 안 보이면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무형적 측면이야. 근데 여러분 봐봐 이런 거. 설계, 시공, 설비, 자재, 지형이나 모양 이런 것들은 토양이나 이런 것들 모양이나 어떤 토양이나 혹은 어떤 설계나 시공 상태나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유형적 측면이지.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요. 유무형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걸 뭐라 한다? 그래요. 복합 개념이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문장에서 유무형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걸 복합 개념이라 한다. 그래서 부동산도 그렇게 따지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몰랐던 제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럼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은 어떤 개념들을 따진다고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함께 따진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요. 어떤 부동산이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요. 어떤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두 가지. 부동산학은 어떤 걸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요? 첫 번째는 부동산 현상, 두 번째는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이란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모든 기술적, 경제적, 제도가 법률이에요. 그럼 법경기네. 그래서 법경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상, 부동산에 나타난 법률적 현상, 경제적 현상, 기술적 현상, 이런 걸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부동산에 나타나는 법률적 현상, 경제적 현상, 기술적 현상을 통틀어서 부동산 현상. 그럼 부동산 활동은 뭔데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그 부동산이 중개 대상 부동산이래. 그 중개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은 중개 활동이야. 이해가셨습니까? 예. 그럼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은 감정평가 활동. 이런 걸 다 싸잡아서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활동이라. 부동산 활동은 뭔데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을 말해요. 자,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두 가지만 말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현상, 두 번째 부동산 활동. 현상과 활동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됐나요? 자,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을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부동산학을 이렇게 딱 소개하신 분이 김영진 교수님이신데 1970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처음 이렇게 소개를 하신 분이에요. 부동산학 발전을 위해 열심히, 좀 가정도 돌보지 않은 채, 학자들은 다 그렇죠?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다가 198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여하튼 우리나라 부동산학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 학자들이 공헌을 하셨지만, 자, 그럼 김영진 교수님은 어떻게 그걸 분류하셨냐면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 이렇게 표현했어요. 후배 학자들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이렇게 표현했어요. 김영진 교수님은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 또 후배 학자들, 또 제자 학자들은 부동산 활동 일반 원칙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험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자, 그러면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을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 한다. 혹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을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세 가지. 제일 첫 번째, 능률성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이 세 가지를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 그러는데, 자, 그럼 능률성의 원칙 이렇게 말할 때 도대체 능률성이라는 말은 늘상 쓰긴 하지만, 능률성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이게 능률성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딱히 내가 말하기가 좀 뭐 그런 거 있어.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능률성이 뭔지 한번 잡고 가자고요. 능률성이란 일정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의 비율을 높이는 능력이나 성질을 능률성이라 그래요. 좀 더 명쾌하게 이야기하면 들어가는 게 투입이에요. 나오는 게 산출이고,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이라 그래요. 아씨,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그럼 좀 명확하게 가볼까요? 자, 이게 분수를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들이 우리 부동산학엔 진짜 많이 나와. 그러면 우리 잠깐 분수 읽는 법으로 가서 그 개념을 익힌 다음에 돌아오면 이게 팍 머릿속에 꽂힙니다. 가볼까요? 분수 읽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다 내려놓으세요. 아셨죠? 내가 지금 분수 읽는 법을 공부하게 생겨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다만 혹시 이 중에서 수학 선생님 계시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두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느 날 강의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중학교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우 좋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분수 읽는 법입니다. 여러분, A에 대한 B의 비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한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분수야. 그리고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달라. 읽을 때
우리는 대개 분모를 먼저 읽어. 영어는 분자를 먼저 읽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비. 여기 분수예요. 분수. 그럼 대안이나 대비 나오면 뭐라고요? 분수라고. 분수 이렇게. 대안이나 대비 나오면 분수다. 그리고 분수에서 앞에 있는 거 대안이나 대비 앞에 있는 게 분모예요. 분모. 그러면 이게 분모야. 분모. 그럼 여기다 써야 돼. 이렇게 A를. 그리고 대안이나 대비 뒤에 있는 게 분자야. 분자. 그럼 여기다 써야 돼. 그러니까 분자니까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자는 위에 게 분자고 밑에 게 분모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자식 얻고 다니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얻고 다니는 자식은 참 드물어. 그래요. 위에 게 분자, 밑에 게 분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대안자나 대비가 나오면 분수다. 그리고 앞에 게 분모고 뒤에 게 분자다. 그렇다면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니까 대안자 나오니까 분수 맞죠? 그러니까 분수다. 이렇게 분수고 저 앞에 있는 게 뭐고? 분모이고 뒤에 게 분자니까 결국 뭐분의 뭐다? 그렇죠. 투입분의 산출이에요. 투입분의 산출을 뭐라고 한다? 능률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률성은 투입분의 산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능률성의 원칙이란 뭐라냐면 투입은 적게 하면 산출을 많이 하는 거.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투입이 정해져 있으면 산출을 많이 하거나 산출이 정해져 있으면 투입을 적게 하는 게 능률성을 높이는 방법이지. 그럼 나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그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능률성이에요. 말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투입은 적게 하면서도 산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용어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올 거예요. 최유효이용이란 말이 있어요. 최유효이용이란 말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자, 여러분 예를 들읍시다.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어떤 땅이 있습니다. 자, 그 땅을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땅 있죠?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업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있어요. 거기다 공장 지면 안 돼? 안 들어가 공장이?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강남역 사거리의 땅에다가 거기다가 상추 심으면 나게 안 나게? 나요. 임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무도 나거든.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든 토지는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5가지만 얘기했는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임업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 용도들 가운데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땅은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여러분이 볼 때 가장 좋아요? 누가 봐도 상업용이지. 왜? 주변이 다 상업용이거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최유효이용이라 그래.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근데 이게 왜 평소에 못 들어본 말이다? 일본식 표현이거든. 그래, 부동산학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자, 최유효이용이란 말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유효이용이냐? 당연히 주변 용도와 어울리는 이용이 최유효이용일 거다. 자, 돌아와서 능률성의 원칙 그렇고요. 안전성의 원칙은 뭐냐? 안전성이란 위험이 없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성질이 안전성의 원칙이에요. 부동산 활동은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해야 된다. 능률성의 원칙이 있고 안전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제성의 원칙은 뭐냐? 재화나 노력이나 시간들을 적게 들이면서도 이득이 되게 하는 성질이 경제성입니다. 여러분 돈은 적게 들이면서도 내가 효과를 얻었다. 그러면 경제성이에요. 그럼 간혹가다 묻기를 능률성과 경제성의 차이가 뭡니까? 경제성은 전적으로 돈 얘기야. 돈 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용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뭐라고요? 경제성이라고. 경제성의 원칙은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돈 적게 들이면서도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게 뭐라고요? 경제성. 돈 얘기라고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부동산 활동의 1번 원칙은 능안경이다. 능은 뭔데? 능률성의 원칙. 안은 뭐고? 안전성의 원칙. 경은 뭐고? 경제성의 원칙. 능안경 3가지는 부동산 활동의 1번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감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것, 능, 안, 경 3가지라는 것. 이게 부동산 활동의 1번 원칙, 능, 안, 경 이렇게 3가지가 부동산 활동의 1번 원칙입니다. 경제성의 원칙까지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개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속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는 법 제도적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적 개념이 있습니다. 물리적 개념이 기술적 개념입니다. 법 제도적 개념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게 법률적, 이게 경제적, 이게 기술적. 기술적 개념 속에 물리적이 들어가요. 법 제도적 개념을 법률적 개념이라 그래요. 그럼 질문요. 법, 경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한 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그래서 네 번째 복합 개념.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그리고 기술적이 물리적 개념, 이렇게 물리적 개념을 기술적 개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합 개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법 제도적 개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법률적 개념에서부터 봅시다. 자, 법률적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부동산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부동산은 이렇습니다. 동자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나을 산자지만 여러분은 재산 산자로 알고 계십시오. 움직여 부동이니까 움직여 못 움직여? 왜 움직이지 못해? 따라서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지. 그럼 부동산이 뭐냐면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 즉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 그게 뭐다? 부동산이야. 그죠? 그런데 동산은 뭡니까?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지 않고 딱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이걸 갖고 움직였는데 모양이나 성질이 안 바뀌었어. 그대로 있어. 그 상태로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재산. 그건 다 동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물건들은 다 동산인 거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 펜을 여기서 쓰고 집에 가서 쓰면 그 모양이 달라져? 성질이 달라져? 똑같잖아요. 그런 건 다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다 뭐다? 동산인 거지. 근데 민법 시간에 부동산이 뭔가요? 하고 민법 선생님이 물었을 때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거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부동산, 동산의 개념입니다. 그럼 민법에서 법률적으로 볼 때 부동산의 개념은 어떠냐? 민법 99조 1항에 부동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럼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입니다. 자,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그리고 99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럼 물건이 있는데 물건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고? 부동산이고. 그리고 그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고? 동산이다. 이렇게 민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은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근데 민법 시간에 다루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학에서 법 제도적 개념, 법률적 개념에서의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고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인데 바로 이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입니다. 자, 그럼 민법에서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률에서 말하는 건 가급적 글자 그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좀 체킹하고 갈까요? 여러분 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밑 이렇게 한 거는 영어로 치면 저게 and입니까? or입니까? and예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민법의 법률 조항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자 민법 시간에 부동산이 뭐예요?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 꼭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다시 여기서 그는 무엇을 받는 말이에요? 토지죠. 그러니까 얘가 토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가 뭐냐?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의 땅을 토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토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이야, 땅. 근데 어떤 땅인데 사람에 의해서 이용을 하거나 소유의 대상이 되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학문적인 의미에서 토지는 이렇게 땅인데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이 되는 땅, 그게 바로 토지. 그러면 여러분은 토지 그러면 앞으로 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정착물은 그럼 뭐냐? 토지 정착물, 우리가 그냥 줄여 정착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서 쉽게 움직일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물건, 다시 말하면 토지에 부착돼 있어요. 그리고 이동이 쉽지 않은 거, 그런 건 전부 다 뭐다? 토지 정착물이라 불러요. 이거 어디서 배운다고 이런 내용들을? 그렇죠. 민법에서 앞으로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민법에서 공부할 건데 왜 개론에서 다룬다고요? 개론은 아까 종합과학이라 그랬죠. 그래서 민법에서 다루는 그것을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정착물의 예들을 좀 들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물은 토지에 부착돼 있죠. 이동이 쉽지 않죠. 돌담, 교량, 축대, 도로의 포장이나 제방 다 토지에 부착돼 있어서 그 이동이 쉽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토지 정착물이라고 불러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네, 토지 정착물 이렇게 불러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토지 정착물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건물, 교량, 돌담, 교량, 축대, 도로의 포장, 제방 이런 것들이 다 뭐였죠? 토지 정착물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더 하면 얘하고 얘를 좀 구분해요. 얘는 따로, 얘만 따로 별도로 거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정착물 중에 독립된 정착물이라고 말해요. 독립정착물.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토지와 함께 거래가 돼. 그래서 종속정착물,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초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까지 세분하지 마시고 정착물이라는 게 뭔지.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을 가리키는 건데 토지에 딱 이렇게 부착돼 있어서 이동이 쉽지 않은 거. 그걸 뭐라고 한다? 토지 정착물이라 한다. 이제 그럼 광의의 부동산은 뭔데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까지를 더한 거냐면 준부동산을 더한 거예요. 준부동산이 뭔데요?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말 그대로예요. 부동산에 준하는 거예요. 의제란 말이 무슨 뜻인데요?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 간주한다. 뭐로 간주해요?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제부동산이 뭔데요? 준부동산이 뭔데요? 부동산은 아니야. 자, 그럼 질문이요. 부동산이 아니면 뭐죠? 그래, 동산이야. 동산인데요.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제적 가치가 커요. 등기나 등록을 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부동산처럼 인정하는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갑돌이가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갑돌이 차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갑돌이 차야 그거? 그 뒤에 보니까 허던데? 갑돌이 차야 아니야? 아니야. 을돌이가 차 운전하고 있어. 을돌이 차야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을돌이 차 보니까 하야. 그러니까 그 차가 누구 건가를 보려면 뭐 봐야 돼? 자동차? 그렇죠. 등록증을 봐야지. 자동차는 움직이니까 뭐예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인데 뭐를 해? 부동산처럼 등기해. 아니, 등록해. 등록을 한다고. 여러분 선박은요. 선박은 배 이렇게 물 위에 떠서 가니까 동산이잖아. 그렇죠? 동산인데 등기를 해. 이해 가셨습니까? 부동산처럼 등기한다니까? 그러면 원래는 뭔데?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을 하면서 부동산처럼 간주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이해 가셨습니까? 준부동산을 달리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제부동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질문합시다. 여러분 준부동산은 민법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민법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온다니까. 그게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학에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민법에 나오지 않는다. 알아두십시오. 이게 바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합쳐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법률적 개념에서의 부동산은 뭔가요? 협의의 부동산, 그건 민법상 부동산. 거기에 준부동산까지 더해서
광해 부동산. 감 잡으셨죠? 그 다음 경제적 개념 갑시다. 자, 이런 기초적인 용어들을 앞으로 등장할 때 알아두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자산, 두 번째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이 있는데, 일단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서 자산이 뭐냐? 자산이란 말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동차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경제적 가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유형 자산이지. 여러분, 에듀윌이란 이름, 에듀윌 이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경제적 가치가 높죠. 그러니까 무형 자산이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주택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경제적 가치 있어 없어? 있지. 유형 자산이지. 따라서 주택은 자산인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누가 뭐래도 부동산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라고요.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자본. 자본이란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기본이 드는 돈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표현하게 쉽게 말하면 미천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장사 미천, 사업 자본의 미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 그래. 그래서 갑돌이한테 이렇게 말해. 야, 직장 때려치고 장사 차라리 장사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본이 있어야지, 미천이 있어야지. 그때 그 자본을 뭐라고 하냐면 자본금이라 그래.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자본은 첫 번째 자본금으로서의 자본이 있네요. 두 번째 자본은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나 설비나 원료나 이런 등의 생산 수준을 자본이라 그래요.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기계 있어야 되고 각종 설비나 도구나 원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 그러는데 요걸 자본재 그래요. 여러분 강의 서비스도 상품이거든요. 그럼 강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책걸상도 있어야 되고 흑판도 있어야 되고 이 프로젝트 PPT를 쏘는 프로젝트 기계도 있어야 되죠. 이런 걸 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재. 그러니까 자본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자본금으로서의 자본, 또 하나는 자본재로서의 자본. 자본금, 자본재, 이 자본재를 좀 이따 생산재라고도 해요. 다시 한번 말합시다. 자, 자본은 하나, 미천으로서의 뭐가 있다고요? 자본금.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렇게 기계나 각종 설비나 원료 같은 것은 자본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은 생산요소. 여러분 생산요소란 말은 생산물을 만들려고 그래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가 들어가야 돼. 그럼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생산요소라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자, 생산의 3요소 같이 합니다. 시작. 노동, 자본, 토지. 다시 합니다. 시작. 노동, 자본, 토지. 생산의 3요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산요소라고 하면 얘네들 계속해서 나옵니다. 노동과 자본과 토지, 이게 생산요소입니다. 생산물 만들 때 이런 생산물을 만들려면 노동, 자본, 토지가 투입돼야 생산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생산요소다. 그래서 토지와 같은 이 부동산도 생산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자본은 만약에 그게 자본이 돈이면 자본금이었고 요 자본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기계나 설비나 원료 이런 거면 자본재였죠. 근데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이 토지도 일종의 자본재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생산 요소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이때 토지를 이 자본재 속에 포함시켜서. 이해 가셨습니까? 그다음 네 번째 소비재라는 게 있어요. 용어. 소비재. 소비재란 뭐냐면 사람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비되는 재원. 그럼 여러분 내가 옷을 샀어. 만족스러워. 그러면 그 옷은 뭐예요? 소비재. 배가 고파.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소비재. 여러분이 쓰시는 펜은 소비재예요, 아니에요? 소비재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비재가 있어요. 반면에 생산재라는 것도 있어요. 생산재는 뭐냐면 어떤 생산물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료나 재료 등의 생산을 위해 쓰이는 재화가 생산재예요. 질문합시다. 우리 좀 전에 생산재라고도 말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게 무슨 재죠? 그리고 자본재. 아까 자본재 있잖아요. 자본재가 생산재야.
자본재해라고도 하고 생산재해라고도 해요. 생산물 만들 때 이렇게 들어가는 원료나 재료나 각종 설비나 도구나 이런 것들을 생산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학원 강의실에 놓여 있는 책상이나 우리 흑판이나 이 프로젝트 기계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생산재이면서 자본재예요. 이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 상품이란 말에 대해서 봅시다. 여러분, 상품이란 말은 서구포는 물건을 상품이라 그래요.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 상품이거든요. 근데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자고요.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가 있는데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화가 뭐고 서비스가 뭔가를 또 설명드려 볼게요. 재화란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물건을 재화라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물건. 내가 글씨를 쓰기 위해서 펜을 샀어. 볼펜을 샀어. 그럼 내가 원하는 바는 글씨를 쓰는 건데 볼펜은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재화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내가 옷을 샀어. 눈에 보이는 요거는 형태가 있어서 만지고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재화라 그래요. 그럼 옷은 재화예요? 아니에요? 재화예요. 그런데 서비스라, 옷이나 가방이나 자동차는 다 재화야. 근데 서비스란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용역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용역이란 말 요즘은 거의 안 쓰고 다 서비스라 그래. 이 서비스란 뭐냐면 생산된 재화를 운반하거나 배급하거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게 서비스인데, 그래서 여러분 손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서비스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형태가 없어서 만지거나 보관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서비스예요. 예를 들면 강의 서비스, 배달 서비스, 세탁도 서비스, 교사의 강의 서비스예요. 의사 선생님의 진료 행위 서비스예요. 음악가의 연주 행위 서비스예요. 가정주부의 가사 노동은 서비스예요. 가사 서비스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재화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상품이라 그래요. 다시,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 그래요. 자, 그럼 옷을 사서 입었네? 옷은 사서 입었어. 그럼 옷은 재화예요, 서비스예요? 우선 재화. 그런데 사서 입었어. 그러면 상품.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옷을 만들어 입었어. 그러면 재화예요, 서비스예요? 재화인데 상품은 아니야.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서비스의 상품이에요. 아니, 서비스의 재화예요. 예, 서비스예요. 다시 한번,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서비스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상품은 아니에요. 가정부의 가사 서비스, 분명히 서비스야. 지금 제가 서비스라고 말했잖아.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 가정부의 가사 서비스, 서비스잖아. 그런데 가정부의 가사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 상품이지. 다시,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는 서비스지만 상품이 아니다. 가정부의 가사 서비스는 서비스면서 상품이다. 그러면 상품이란 말은 재화나 서비스 중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다. 그럼 부동산은 대개 시장에서 거래가 되더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부동산은 뭐다? 상품이다. 그래서 5가지. 제일 첫 번째 자산, 두 번째 자본, 세 번째 생산 요소, 네 번째 소비재, 다섯 번째 상품. 이렇게 여러분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뜻도 기초과정에서 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말인지. 책 찾아봐도 없는 것들. 왜 책이 없어요? 원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기초과정 때 이걸 다 잘 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 개념. 여러분, 기술적 개념에 포함되는 게 물리적 개념이에요. 사실은 기술적이라는 말은 물리적과 기능적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다시, 기술적은 뭐와 뭐를 포함하는 말이다? 물리적과 기능적을 포함하는 말이다. 그 기술적 개념 속에 물리적 개념이 들어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물리적 개념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거기는 제일 첫 번째 자연,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자연이란 말을 쓰죠. 우리가 자연, 자연 환경, 자연이 너무 멋있다, 자연이 좋아. 자연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이루어진 존재나 상태를 다 자연이라고 그러죠. 그럼 질문합시다. 토지는 사람의 힘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절로 돼 있는 거죠. 저절로 된 상태잖아. 저절로 된 존재고. 그러니까 자연인 거야. 토지를 뭐로 본다?
자연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자연의 일부로 봐서 자연 환경이나 자연 자원의 개념으로 토지를 이해하는 것. 근데 토지가 사람의 욕망과 비교해서 보면 존재량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사람의 욕망에 비해 토지 양이 한정돼 있다고. 특히 이런 거, 강남의 토지, 대한민국의 토지, 이런 토지들은 존재량이 한정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함께 써야 돼. 함께 써야 돼. 그래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회성, 공공성. 다시 한번요. 여럿이 함께 같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강조되는 게 뭐라고요? 사회성과 공공성이에요. 앞으로 사회성과 공공성 이런 측면이 나오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도 다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익하고 공익하고, 자, 사익은 개인의 이익이고 공익은 우리 모두의 함께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강조가 되면 사익하고 공익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 그렇죠, 공익이 중요하지. 그래서 사익보다 공익 중시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을 강조하면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존재량이 한정돼 있어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자연으로서의 토지는 진짜 많은데 왜 사회성 공공성 강조되지? 뜬금없이 이게 왜 연결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개념들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입니다. 공간이 무슨 뜻인데요? 공간이란 전후, 앞뒤를 말하는 겁니다. 좌우, 왼쪽, 오른쪽, 상하, 위아래. 전후, 좌우, 상하 모든 방향으로 퍼져 있는 입체적인 범위를 공간이라고 말해요. 공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말입니다. 이게 지구의 중심이걸랑요. 그런데 지구를 잘랐어. 이렇게 한 단면으로. 그러면 땅 표면, 지표, 땅 표면, 지표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평 공간이라고 불러요. 지표를 가리키는 말. 그러면 땅 아래는 뭐예요? 두 글자로 땅 아래를? 지하. 지하란 말이에요. 그럼 지하 공간 혹은 지중 공간 같은 말이에요. 지중 공간, 지하 공간. 지하 공간이란 말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땅 위는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아니요, 지중 아니요. 땅 위, 공중이잖아. 네, 그래서 공중 공간, 지상 아니에요. 공중이에요. 공중 공간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수평 공간, 지중 공간, 공중 공간 싹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입체 공간. 이걸 3차원 공간이라 그래. 수평 공간과 지하 공간과 공중 공간을 묶어서 3차원 공간, 그게 입체 공간이에요. 그런데 갑이란 사람이 1억을 주고 이 땅을 샀네. 갑이 1억 주고 이 땅을 샀어. 그럼 땅 표면. 그러면 갑이란 사람의 권리가 땅 표면에 미치겠죠. 그러면 지표에 관한 권리, 그래서 줄여서 세 글자로 지표권 그래요. 그러면 땅 아래가 지하라고 그랬죠. 그럼 지하에 관한 권리는 무슨 권일 것 같아? 지하권. 그럼 땅 위 공중이라 그랬죠. 그럼 공중에 관한 권리는 무슨 권일 것 같아? 공중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학 개론만 다 공부할 때 하나도 안 헷갈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민법도 공부했네? 그러면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상권 그런 것들하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개념이 정립되면 헷갈리는 게 사라져요. 여러분 공부가 안 되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아는 게 없는데 뭐가 헷갈리겠어요. 근데 공부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 헷갈림이 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평 공간에 관한 권리를 뭐라 한다? 지표권. 지중 공간에 관한 권리는 지하권. 공중 공간에 관한 권리는 공중권. 아니 갑이란 사람이 1억을 주고 이 땅을 샀어요. 근데 갑이란 사람의 권리가 땅 표면은 물론이거니와 땅 아래에도 미친다 그랬는데 그러면 땅 아래까지 미치면 갑의 권리가 땅 아래에 계속 미치면 우리나라의 저 반대편에 저 아르헨티나 옆에 있거든요. 뭐 거기까지 소유권이 미칠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고 일정한 깊이까지만 개인의 소유권이 미친다. 그 일정한 깊이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한계 심도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지자체가 말이죠. 최대 40m까지를 한계 심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딱 정하기를. 여기까지만 개인의 소유권이 미친다. 그럼 강남 같은 고층시까지는
개인의 소유권이 지하에 40m, 최대 40m까지만 미친다. 그 아래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 지하 공간이고 여기는 공적 지하 공간이므로 전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게 맞지만,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지나갔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보상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땅 아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땅 위도 그래요. 땅 위도 무한정으로 소유권이 미치느냐가 아니고 일정한 높이까지 소유권이 미친다. 이것과 다른 점은 한계 심도는 제가 아까 몇 메타라고 그랬어요. 유지 않아도 돼. 그냥 40m 시험에 나오는 얘기 아니니까. 그거는 지자체가 40m까지를 보통 조리로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몇 메타라고 정해지지 않아요. 일정한 높이까지만 소유권이 미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사적 공중공간, 여기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공적 공중공간. 항공기가 운항한다든지 전파의 교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메타라고 딱 정해놓지 않으면 개인끼리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죠. 개인끼리 다툼이 생기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다툼이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애들을 풀면 안 돼요. 아셨죠? 애들을 풀어서 손을 봐준다던가 이런 건 안 돼.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애들을 풀어서 야, 손 내밀어봐, 손 봐줄게, 그러면 안 돼. 법적으로 해결해야죠.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이 뭐죠? 법원에서 정해주는 대로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결정되는 대로, 법원이 결정해주는 대로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소유권은 여기까지 미치고 이 부분은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다. 감 잡으셨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위치. 여러분, 위치란 말은 어떤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는 걸 위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듀윌 강남하고는, 우리 여기 강의가 이루어지는 에듀윌 강남하고는 우리 여기 강남역 몇 번 출구죠? 여기가 2번 출구에서 몇 미터 정도 올라오면 돼? 이게 한 100m 올라가서 있다. 그러면 그 위치야. 그 절대적 위치거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절대적 위치입니다. 그 위치는 일정한 곳에 자리 잡는 것을 위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위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접근성이란 말이에요. 접근성이라는 이 용어는 말이죠,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다. 돈도 안 들어가.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적어. 그리고 거리적 부담도 없어. 근데 심리적은 왜 가로쳤냐면 이건 넣어도 되고 빼도 돼. 자, 빼고, 자,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그리고 거리도 가깝다. 이게 뭐예요? 접근성의 개념이에요. 그럼 접근성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질문이요.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부동산의 위치는 좋은 편이고 부동산 가치는 높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가치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런가? 항상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게 갑돌이네 집이 걸랑해요? 근데 목적 대상물이 여기 있어. 그럼 접근성이 엄청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야. 딱 붙어 있잖아. 시간도 안 걸리지, 경제적 부담도 없지, 거리도 가깝지. 근데 이게 가스탱크야, 쓰레기 소각장이고 핵폐기물이야, 화장터래. 그러면 갑돌이네 집값은 어떻게 돼? 떨어지지. 따라서 위험 혐오 시설은 접근성이 좋을수록 오히려 가치가 낮게 평가돼요. 또요,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가인데 주택가 가까이에 적당한 거리에 시장이 있으면 좋아. 편익시설이니까. 근데 갑돌이네 집이 너무나 가까운 나머지 시장 안에 있는 거야. 문만 열면 매일같이 살아 그래 막. 그러면 값어치가 어떻게 돼요? 낮게 평가되겠지.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니까, 예외가 있는 한 여기다 항상이란 말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가치는 항상 높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원칙을 말하면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은 맞는 말이지만 여기다가 항상 높다 그러면 예외를 부정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환경입니다. 환경이란 말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생물이 있어요.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주변 환경으로부터 직접 간접 영향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을 에워싼 자연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상황을 우리는 환경이라 불러요. 근데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분자예요. 그러다 보니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이 부동산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가격이 다 높아. 그러면 얘도 높아. 주변 환경이 얘한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위험 혐오 시설이야. 그럼 값어치가 낮아. 이렇게 부동산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근데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가급적 여러분 지인들 주변 지인들이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예, 떨어질까봐 미리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임 멤버만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란 말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너 공인중개사 준비하지? 다 알아 벌써. 요즘에는요 규칙적으로 모임에 안 나가는 건 거의 그거밖에 없어. 뭐 좀 한다 그러면 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인중개사가 어려운 거 알거든 이제. 차라리 지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양해도 구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만드세요. 가족들한테도 그래. 가족들도 같은 가족이지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학원을 매일같이 가냐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요,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기본서 나오면 막 공식도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페이지를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그걸 페이지를 딱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혹시 조금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좀 집안 청소도 좀 못하고 설거지도 좀 못하더라도 좀 도와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학원에 오셔서도요, 기왕이면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강의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밥 먹자. 강남 근처에 좋은 데 많잖아요. 가 밥 먹자. 아니면 친구가 찾아와서 강의 중에 있는데 1시간 일찍 끝나고 나오라는 그런 환경 만들지 마시고 기왕이면 열심히 하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환경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얘기 좀 합시다. 자, 제가 말씀드리기를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은 항상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리기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어떤 용어가 있냐면 복합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복합 부동산은 뭔데요? 토지와 건물, 그 부대 시설이 결합되어서 구성된 부동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률, 우리 민법에 의하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각각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영미법에서는 토지 위에 놓여 있는 그 어떤 것도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민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이 각각의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영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하나의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자들이 만든 개념이 뭐다? 복합부동산이란 용어를 만들었어요. 복합부동산이란 용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독립된 부동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거래가 되는 부동산은 복합부동산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갑돌이가 친구 을돌이에게 말합니다. 나 어제 집 샀다? 그랬더니 친구 을돌이가 집만? 땅은 언제 살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나 집 샀다? 그러면 이렇게 샀다는 뜻이지.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여러분이 딱 이제 계시는데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집 보러 왔는데요. 집만요, 땅은 안 보시고요.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지. 아파트도 내 대지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의 개념인 거지. 일상에서 거래가 되는 부동산은 복합부동산인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부동산학자들이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을 뭐로? 복합부동산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합부동산도 부동산학에 등장하는 용어지 민법에는 나오지 않는다. 민법에서의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각각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학에서는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 뭐다? 복합부동산이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자, 요거 박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 다음 밑에 복합부동산 한 번 더요. 그 다음 복합부동산 두 개 혼동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용어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쉬었다가 토지의 용어 들어갈게요. 쉬었다 하시죠.